네, 예정된 시각이 됐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49회를 맞았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광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단디 벤처 포럼, 현장에 계신 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광스럽게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단디 벤처 포럼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제이컴즈의 김정아입니다. 오늘 주제가 도시재생과 관광 스타트업이라는 큰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적으로 저희가 함께 성장하고 시너지를 내는 요즘에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또 단디 벤처 포럼도 일임을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업 기업이 성장하고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무려 49회째 맡고 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1:1 투자 상담회를 통해서 이미 사전에 상담회까지 진행을 해서 스타트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행사 빛내주기 위해서 저희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 간단히 드리고 또 개회사와 인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드릴 때 현장에 계신 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김없이 와주셨습니다. 제일 일찍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김문화 청장님 인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업과의 이수일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단디 벤처 포럼의 권영철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세 분 먼저 인사를 드렸고요. 오늘 1:1 투자 상담회를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역분들 아주 IR 피칭할 때도 또 귀한 심사를 해주실 분이어서 간단하게 호명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파크랩의 한상우 심사역님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엑센트리 벤처스의 송지현 심사역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 대학 연합 기술지주의 최수호 심사역님도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자축의 박수도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먼저 단디 벤처 포럼을 여는 개회사로부터 오늘 49회 단디 벤처 포럼을 문을 열겠습니다. 어김없이 우리 든든한 권영철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단디벤처 포럼 권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숫자를 보니까 49라는 걸 오늘 청장님 덕택에 알게 되었습니다. 49 자꾸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몇 회 했는지 그 감이 없었는데 다음에는 그 단디벤처 포럼이 50이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게 2달에 한 번씩 했으면 도대체 몇 번 했는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 다만 아쉬운 건 오늘 오면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어디서 하냐고 막 이렇게 여쭤보는데 제가 장소를 알려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우리 운영진들만 해도 한 20명이고 우리 이제 그 기관 관계자님들 또 한 20명 에다가 저희 여기 해운대 운영하는 또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지금 한 50명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그 지금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좀 온라인으로 좀 해달라고 오늘 5통이나 받았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 때 이제 우리 이수일 과장님한테도 또 나중에 부탁을 좀 드리고 청장님한테도 부탁드릴 거지만, 이제 8월 달쯤 되면 저희가 이제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스타트업들 이렇게 많이 못 모신 거에 대한 제가 죄송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다음에 50회 될 때는 저희가 최소 이제 외부 인원은 한 30에서 한 50명 정도만이라도 한번 이렇게 뛰어앉기 좀 잘해서, 그때는 좀 백신 좀 공급이 많이 돼서 아마 좀 좋은 환경에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산청과 이제 부산시에 좀 허락을 받아서 그때 좀 진행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디벤처 포럼 오늘 앞에 이제 투자 그 상담회 좀 했었는데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와가지고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오늘 발표까지 좀 보시고, 오늘 좀 어렵게 이제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변호사님께서 이제 스타트업이 가져야 될 그 법률 항의나 뭐 이런 것들 좀 해주시기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금이 이제 좀 부족한 기업들한테 IR 열고 저희가 이제 이게 그 투자 유치를 연결하고, 그 이외에도 또 지속 관리를 좀 하고 있고, 요즘에는 단디벤처 포럼에서 자금을 자꾸 투자 쪽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보 신보 쪽에도 좀 소개를 해가지고 좀 연결하는 것까지 해서 최근에 한 열 몇 개 기업 평균 한 5억 원 정도는 기보 신보 쪽으로 가가 연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요즘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기보 신보 쪽에 연이 다 있어서 그쪽에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0회 때 준비 좀 잘 해서 환경 좋게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할 거를 기대하고 있고,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단디 벤처포럼의 권영주 회장님의 개회사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50회를 1회 남겨두고 있습니다. 50회 때는 좀 더 많은 분들 모실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께서 또 힘을 이렇게 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하신 분들 두 분께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훈원 청장님의 인사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문환 부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입니다. 아까 여기 이제 보니까 이게 49회더라고요. 이게 49회 저도 이제 뭐 행사 이런 쪽에 많이 가봤지만 49회 이렇게 계속되는 걸 참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단디 벤처 포럼의 역사, 그 전통 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간 우리 이제 권영철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까도 우리 이제 권 회장이 말씀하셨지만 그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단디 벤처 포럼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꾸준히 이렇게 해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상당히 지금 좀 희망적인 그런 소식들이 이제 들리고 있으니까 하반기는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좋은 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역사를 한번 보면 이제 산업혁명 과정에서는 제조업이 아주 급격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나왔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아주 지금 이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또 아주 큰 기업들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부산 지역 어떤 창업 생태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단디벤처 포럼이 계속적으로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어쨌든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정말 큰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그런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사업 중에서 좀 하나 소개를 싶은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이제 정부에서 청년 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자금인가요? 네. 그걸 지금 현재 7월 20일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9세 이하에서 최초로 이제 창업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면은 전국에 한 500개 사를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한다니까 우리 단디벤처 포럼의 회원사 그리고 또 많은 창업 기업들, 부산 지역 기업들이
좀 신청해서 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다들 수고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께서 또 유용한 정보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문환 청장님의 인사 말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업과의 이술 과장님께도 오늘 귀한 축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잘 안 돼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년님께서도 강조하시는데 오늘 49회를 벌써 49회인가 생각하는데 우리 단대벤처 포럼이 사실은 2015년도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한 173개 정도의 기업을 발굴하고 약 한 2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한 성과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의 예비 창업가 또 우리 초기 창업가들에 대해서 멘토링과 또 이렇게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어준 데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의 창업 생태계가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 단디 벤처 포럼을 포함해가지고 뭐 비벤스데이라든지 임팩트 포럼이라든지 또 부산 벤처 투자 포럼이라든지 이런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열심히 해준 덕분에 우리 부산시의 창업 생태계가 많이 건강하게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 부산시에 창업 지원과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서병수 시장님께서 저한테 창업 생태계 그림을 그려오라는데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몇 번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갖고 왔다가 몇 번 빠꾸 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가 허둥지둥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덧 우리 부산시에 부산시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름들을 조금씩 내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제가 느끼고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민간 영역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또 여러 투자 회사에서도 심사위원들 오셨는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IR 보니까 주로 도시재생, 관광, 마이스 이쪽인데 이런 기업들은 정말 투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더 성공하게 되면 우리 부산의 도시의 그 활력이라든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즐거움 같은 걸 많이 주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니까 정말 엔젤 투자나 시리즈 A까지만 받고 나면 BC는 그냥 어찌 보면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자리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오늘 또 특강을 준비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딜라이트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쯤에 해서 우리 부산시에 창업기업들 또 벤처기업들 전문으로 법률 지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와셔서 잘 정착해 주시고 우리 창업기업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창업 초기에 여러 가지 많은 법률적인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우리 참여하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형준 시장님을 모시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 만국 박람회 그 IBE 뭐 이렇게 하던데요. 거기에 우리 정식으로 이제 유치 신청서를 엑스포 유치 신청서를 이제 내고 그다음에 우리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테이션 F도 좀 들리고 또 루이비통 본사를 들러서 우리 부산시의 창업 생태계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올해 창업주간 행사에는 10월 달에는 한번 꼭 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혁신적이고 정말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들 좀 보고 싶다라는 제가 답변을 듣고 지금 실무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올 가을에 한번 루이비통 본사에서 와서 우리 부산의 기업들을 좀 들여다보고 IR도 좀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CVC 프로그램이라 해서 일종의 이제 보육 프로그램을 할 기업들도 아마 좀 찾아보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우리 부산시를 창업 생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 하반기에 또 우리가 부산역과 유라시아 플랫폼과 북항을 연결하는 지역에다 우리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구상을 좀 더 진행시켜 드리고 또 우리 박영준 시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창업인들을 위한 1조 2천억의 펀드 조성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 우리 창업 지원 정책은 변함없이 뭐 역동적으로 하겠지만 특히 대학과의 협력 문제, 창업에 있어서 그리고 민간과의 협치 문제 이런 문제들 제대로 신경 쓰면서 우리 창업 정책이 좀 더 우리 창업인들에게 체감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부산의 우리 중기청과 협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발표하신 분들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수일 과장님의 인사 말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큰 주제죠. 도시재생과 관광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단디 벤처 포럼 49회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 IR 피칭에 앞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후반부에 이 좋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인사를 드리면 우리 법무법인 딜라이트의 우리 지현재 변호사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IR 피칭이 끝나고 또 강연까지 준비해 줬으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IR 피칭 이분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디벤처 포럼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질문사항 그리고 유튜브로도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우리 강종수 대표님께서 또 반영해서 대신 질문도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단장이면서 콜즈 다이나믹스의 우리 강종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도시재생과 관광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세 개 기업 소개를 해드린 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슈가 사실 임팩트 펀드와 만나면서 이슈가 된 게 사실 뭐 얼마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도시재생 그리고 관광이라는 카테고리로 소개드릴 기업은요. 업력이 짧게는 뭐 한 3, 4년 정도 그리고 길게는 거의 한 10년 이상에 육박하는 사실 기업이기 때문에 창업 기업이라기보다는요. 오늘의 이슈가 지금까지 고생해왔던 각 영역에서 코로나라는 이슈를 만나면서 지역의 어떤 그 도시재생 콘텐츠 혹은 이제 새롭게 소비될 관광 콘텐츠로 뭔가 피벗이 되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광이라는 영역을 구분지어서 도시재생 기업 뭐 1개 내지 2개, 관광 뭐 2개 내지 1개 이런 게 아니라 그 도시재생이라는 로컬의 특징 자체가 관광 콘텐츠가 되는 이 도시 로컬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부산이 이제 그런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관광이라는 영역을 따로 떼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왜 부산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될 영역이냐라는 걸로 좀 발굴을 했습니다. 네, 세 개 기업 발표고 첫 번째 기업은요. 투자 상담에서도 오늘 아마 상담을 하셨을 텐데 더메이커스라는 회사고요. 세 개 기업 중에서는 업력은 좀 짧은 편이나 극초기 단계 창업 기업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많은 영역의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메이커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장민규 대표님. 네. 저희 단디 포럼에서는 계속 7분 발표, 8분 질의응답 고수하고 있는데요. 뭐 여건상 한 1, 2분 정도 더 쓰시면 질의응답에서 또 그 부분 차감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주식회사 더 메이커스의 장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 단디벤처 포럼에서 발표했었는데 덕분에 또 많이 성장을 하고 또 발표를 하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왼쪽에 보시는 지표처럼 저희는 건강한 레저 활동, 즉 여가 활동이죠. 여가 활동과 개인의 건강,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더 로컬에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창업 정신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지역의 이러한 여가 시설들에 대한 균형 발전, 수도권에 대한 과민을 해소하고 로컬에서도 충분히 여가 관광을 즐기고 지역 경제, 스포츠, 교육이 등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로컬들의 서비스업들에 대한 고도화와 고용 창출의 효과와 그리고 젊은 층들이 이탈하지 않고 견고한 그러한 로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시재생과 이러한 개발 사업들에 대한 임팩트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문제점들을 보시면 첫 번째로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거와 문화입니다. 이러한 주거 문화에 대한 해결이 필요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수도권에 기반되고 부대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수도권 과민 현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활 편의 시설들이 많이 지방에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지표를 보셔도 지방 근로자들의 불편 사항 중에 1위가 편의 시설에 대한 부족. 이에 따라서 당연히 젊은 층들이 지방을 이탈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수영장 한 개소당 13만 명이 이용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어린이 익사율이 우리나라가 또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서 해양 레저 이런 관광 산업들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장비들과 기술들은 해외 의존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국산화를 통한 장비와 기술력 그리고 시설이 대규모에 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소그룹 레슨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규모 시설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저희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가치는 수중 레저 플랫폼 즉 저희가 하고 있는 인공 파도 기반으로 하는 인공 수영, 인공 서핑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는 로컬의 여가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 우리 아이와 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이 무엇인가 아니면 주말에 우리 아이랑 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집 근처에 있느냐 아니면 럭셔리 레저가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주변에 있느냐에 대한 가치들을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들은 코로나 이슈로 해서 많은 힘든 가운데도 있었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저 트렌드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체험형 그리고 1인 1여가 시대가 되었고 MZ세대들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여가 레저 분야를 시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과 판매 렌탈 그리고 레저 관광에 대한 초기 시장을 진입을 하여서 저희가 목표하는 레저 스포츠 산업 관련된 도시재생 사업들을 저희는 유효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기술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속도 조절을 하고 땅을 파지도 않고 수조가 패키지화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패키지화 시킴으로써 소규모 시설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지 비용이 절감이 되면서 최대 60%의 물과 전력 소비량을 절감을 함으로써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지표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기장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핑역 저희 직영점이고요. 아래는 저희가 작년에 하나리조트에서 이동식 서핑 장비로 해서 저희가 한국관광벤처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이동식 서핑 장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의 수영 브랜드로 저희가 소규모 클래스들을 운영하고자 좀 룸식으로 소규모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고 지금 일반 수영 대비해서 8배 정도 높은 운동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도 가능한 뿐더러 전문적인 운동 선수의 양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의 시설에 대한 운영 수익과 그리고 저희의 레저 어트랙션에 대한 판매 그리고 렌탈적인 수익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화했을 때에 대한 저희의 사업장 유지, 관리, 컨설팅에 대한 수익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프로세스는 신규 오픈에 대한 부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타 업체와에 대한 컨소시엄에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풀어갈 건지에 대한 지표를 저희가 프로세스화 시켜서 매뉴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18년도 3월에 법인 설립을 하면서 19년도에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국관광벤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동식 서핑 장비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감사하게도 또 부산 대표 기술 창업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멤버들이 각 전문가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업력이 짧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만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경력자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함으로써 역할 조직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사들과 함께 대표적으로 도시재생 분야는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MOU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익 추정하는 거는 올해 목표는 15억입니다. 15억이고 저희가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IT적인 부분을 가미를 하면서 유저들이 국제 대회를 온라인상에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조금 더 미션을 주면서 자기의 건강 데이터나 자기의 여가에 대한 솔루션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10월까지 프리A 단계의 5억 원 투자 유치를 목표로 지금 IR 피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조금 더 2차, 3차에 대한 자금 사용 계획을 가지고 현재 저희는 23년도까지 해외 진출까지 목표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일스톤 지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건강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즐기고 부담 없이 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더 메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앉아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질문 항상 첫 질문이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민규 대표님하고는 이 사업을 2018년도에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감히 사실 시드 라운드에서 저희도 투자를 할 때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영역은 굉장히 재밌었는데 주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후속 투자라든지 R&D가 과연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도시재생 영역에서 로컬에서 컨텐츠라는 영역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세대가 로컬에서 계속 소비를 해주게 만든다라면은 이건 도시재생이라는 영역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국면을 좀 맞이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참석하신 투자자분들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스파클의 심사역 한상우라고 하고요.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이제 그 판매처가 어쨌든 지금 대부분 B2B인 거잖아요. B2G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번 연도에 보시는 그 판매 이제 누적 액이 한 15억 정도가 되고 이제 내년이 한 60억 정도가 되는 66억이라고 이제 보였는데 이거에 대한 그 수요 산출 같은 것들을 그 근거가 있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적들에 대한 지표입니다. 저희가 부산뿐만 아니고 김해, 울산, 이 경상권에는 아직 이러한 인공 파도로 할 수 있는 어트랙션에 대한 수요들이 시설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주말에는 저희 서핑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진이 되고 있고
월 9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9월 오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15 오늘 이번 연도의 매출을 잡는 게 상반기에 4억 정도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하반기에 있는 공사들로 했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 실장님. 예, 그 부산연합기술지주회사 최수호입니다. 저는 조금 뭐 심사역의 입장보다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 이 서핑역이죠. 서핑역인데 누구나 부담 없이 뭐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애가 이제 주말마다 이 서핑역에 가거든요. 뭐 김언니한테 잘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단가가 사실 보통 단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가서 이용을 하는 단가는 충분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운동을 스포츠를 배우기 위한 이런 단가에서는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아이템이 조금 이렇게 확 퍼지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도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로 조금 완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시간에 3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회원권으로 가입을 했을 때 월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학원이나 뭐 일반 사교육비 정도의 수준, 한 22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습이 무료로 들어가는 부분과 월 계속적으로 뭐 예를 들면 8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서 배울 수 있다,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실제 소비자분들이 다가왔을 때 처음에는 비싸게 느껴지지만 저희가 무료로 강습을 해드리면서 이 시간 안에 빠르게 혼자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에 대한 부담에서는 더 만족을 해 가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회원권에 대한 프로세스로 풀어가고 있고요. 저희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서핑역에 대한 지표들입니다. 보시면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게 아이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고 1시간을 탔을 때 추가로 1시간을 더 타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점 5점 기준으로 했을 때 4.8점 정도가 서비스와 아이에 대한 만족도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핑역 이거를 설치하실 때 별도의 라이센스나 허가 같은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지 또 전국적으로 할 때 있어서 그러한 뭐 리스크 보완 전략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표 한 번만 더. 제가 예상 질문은 아니었는데 다음 지표로 넘겨주시면 돼요. 아니요, 그 다음. 네네. 보시면 저희가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를 하면서 특허 인증을 특허 등록을 하고 상표도 마찬가지고요.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역 컨셉으로 가져가면서 이러한 허가적인 부분에서 지자체랑 협의를 했을 때 저희가 이 시설을 오픈하고 시작할 때는 이 관련 법령이라고 할까요? 이런 규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가장 필요한 보험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게 됐냐면 체육시설로 저희는 등록을 하면서 보험 적용을 받게끔 만들어줬고 아마 전국에 저희가 최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 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사실 이런 거 같은 게 홍보 효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도 뭐 저희 애기 아는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갔다가 계속 가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서핑역이 기장 쪽에 상당히 또 멀리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창고 같은 곳에 이렇게 지금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조금 이렇게 홍보 효과를 좀 발휘하려고 한다면 좀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데거나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있으면 상당히 많이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서핑역 같은 경우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서핑인데 왜 바다 쪽에 없고 산 쪽으로 있느냐 막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기장에 있는 기점을 기준으로 좌측 우측을 했을 때 초등학교가 2개고요. 주거 지역이고 일광 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저희가 주목한 거는 이러한 체험을 하거나 했을 때 퇴근 후 방과 후에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를 해서 많은 광고비를 투입을 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보다는 주거 지역 이러한 환경에 저희가 들어감으로써 걸어서 올 수 있고
누구나 주말에 한 번씩은 올 수 있는 거리 안에는 있자라는 판단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한 시설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광고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지역 로컬에 대한 부분에서 지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같이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방과후 체험교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서 많이 뭐 표면적인 광고비라기보다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뭐 얼마 안 남긴 했는데 혹시 질문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말씀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협업에 대한 사례를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로컬 브랜드로 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때 스타트업이 단독적으로 시설을 확장해 나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협업을 하면서 시설들의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역에서도 이러한 도시 개발이나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컨텐츠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실내 서핑, 인공 수영뿐만 아니라 아쿠아 필라테스나 무인 태닝, F&B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다양한 협업들도 같이 제안이 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첫 번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앞서 한번 그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과거에도 저희가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제 점점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던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상징되는 스타트업들이 좀 있죠, 부산에요. 분명히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사실 가능성이 더 무궁무진한 부분인 거지 부동산 사업의 또 다른 이름으로 저는 사실 이 도시재생을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은 이제 관광이라는 키워드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부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도시재생적인 컨텐츠 허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두 번째 발표를 통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요. Y2O&골프라는 관광 여행 회사가 있고요. 업력이 상당히 꽤 되는 선배 기업입니다. 아마 최근에 좀 라이프 패턴의 변화에 맞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출시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훈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Y2N골프 김대곤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전에 직원 한 35명 직원이 전통적 관광 기업을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에어부산 전략 판매 대리점이었고 베트남 비즈니스를 좀 나름대로 했던 회사였고 지금은 요 조직 중에 국내 골프팀만 지금 출근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전에 3년 동안 거래 금액 553억 정도, 매출 50억 정도의 회사였습니다. 계속 성장을 해왔고 코로나 시기 작년 1년 동안에 매출이 70% 감소는 했지만 업계 평균 대비해서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의 여행업계는 플랫폼, 로컬, FIT, 안전을 중요시하는 패턴으로 여행이 변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행을 선택하고 다녀오는 전 과정에 디지털이 필수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기존의 오프라인 전통 관광 기업에서 스마트 관광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는 골프와 마이스를 테마로 한 각 메가시티 도시 간의 교류를 하는 플랫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산을 테마로 한 부산 골프의 마이스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해운대가 왼쪽이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저런 해운대 백사장이 나오는 저런 좀 인식하는 괴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좀 올드한 이미지의 부산 관광, 부산 마이스가 아니고 골프와 포상 마이스, 쇼핑, 인싸 여행, 레저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골프 마이스 관광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 45개국 한 300개 이상 골프장을 다녀왔는데요. 부산이 세계적인 골프 목적지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계절 공을 칠 수 있는 온화한 날씨고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1시간 거리에 30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 편의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은 세계 9위의 마이스 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속해 있는 아시아는 골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산은 쇼핑, 미식, 야경, 레저, 카지노 등 골프 관광 마이스에 필요한 오감만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골프 인구는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에 대한 인식도 대중 스포츠로서 인식이 변화되고 있고 2030 세대의 골프 인구 유입도 크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산 골프 마이스의 목표 시장은 국내에서 숙박을 하면서 공을 치는 124만 명, 1조 시장인데 124만 명을 부산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마이스 수요 490만 명에게 골프 컨시얼지 서비스, 골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부산이 지향하는 25개 도시에 사는 골프 인구를 부산으로 골프 관광객으로 유치하는 게 저희의 목표 시장입니다. 저희는 골프 관광 마이스를 플랫폼에 넣어서 융합형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준비되지 못한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부산 골프를 런칭을 해가지고 지난 5월까지 500명 정도 행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와가지고 식사하시고 관광하시고 하는 간접 매출까지 7억 정도의 간접 매출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차량도 세 대로 지금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6개월간 그 부산 골프를 진행했던 결과의 데이터들입니다. 명문, 만족, 패키지, 비즈니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관광기업이기 때문에 IT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부산 골프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 그 프로세스가 똑같기 때문에 다른 도시, 해외의 다른 도시에서도 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로 시작을 하지만 이 비즈니스가 안착화되고 성공을 레퍼런스를 내게 되면은 스포츠 테마로 다양하게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4년 뒤, 그러니까 2025년도에 목표는 골프 관광객 10,000명을 유치를 하고 지역 소비액을 그 경제 활성화를 500억 정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른 고용 창출효과를 연간 500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기 매출액하고 수탁구하고 같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웃바운드를 할 때는 거래 금액이고 매출이 알선 수수료였는데 인바운드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매출 거래 금액 자체가 매출액으로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정리가 사실은 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래 금액이 2024년에 600억 정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골프 여행 마이스 플랫폼은 여러 경쟁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 대형 여러 경쟁 업체들이 제가 존재하는 이 부산에 리얼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제가 부산에서 골프 여행 마이스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카카오 골프나 하나투어나 또는 네이버 여행이 저만큼 데이터를 잘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췄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존 그 골프 여행 마이스라는 영역을 디지털 플랫폼화 시키면서 이제 한 번 더 성장 도약을 하는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첫 질문 조금 생각할 시간 또 필요하실 텐데요. 바로 가능하신가요? 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으로 올라가는데 그 구체적으로 이거를 그 엮는 방법에 대한 하우를 제가 그 좀 듣고 싶어서 이게 그냥 지금 이 세 가지를 묶으시는 거잖아요.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요. 골프가 있고 그다음에 관광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디지털 플랫폼으로 묶어서 이거를 사람들이 패키지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아이디어인데 예, 맞습니다. 이거를 그냥 그 아까 전에 예시만 봤을 때는 뭔가 그냥 그 상품만 이렇게 딱딱딱 올려놓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직접 약간 선택해서 약간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으려면 어떻게 보면은 이걸 사람들에게 뭐 추천을 해주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기획 단계는 거의 끝났고 지금 설계 단계로 지금 공정률로 따지면 10% 정도 됩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그런 기술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고 그 부분을 따로 진행하시는 이제 외주 업체가 따로 있고 제가 그분들한테 요구했던 핵심은 뭐냐면 여행 상품을 파는 페이지가 아니고 골프를 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이스로 오는 사람들에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골프 컨시얼지와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골프 여행을 여행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행사가 되는 것이고 스포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로컬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다른 도시에 계신 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리얼 데이터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달라.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계속 대화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제가 이제 I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고 사실 그 동안에 계속 이제 전통 관광만 하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동안 너무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뭐 여러 군데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좋고 또 작은나마 뭐 제가 뭐 성장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혁신 바우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아까 저기 코로나 이전 데이터에서 봤듯이 저는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안 망할 자신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끊어가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만약에 제가 요거를 누군가한테 이걸 소개를 해주려고 한다면 이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 딱 이렇게 이 사람한테 한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얘기를 할 때 그 구체적인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부산에 공치기 좋은데 여기 와서 예약하면 돼.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니 조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말고 예, 조금 예. 더 다른 애들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예, 예. 우리는 요런 걸 더 제공해 줄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그런 어떤 지향점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밸류가 뭘까? 그 제가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로 아직 정리는 사실 잘 못 드릴 것 같은데, 사실은 부산이란 도시가 지금까지 골프 여행이라든지 골프 마이스가 안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골프 부킹이 제일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지금도 골프 부킹이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 쪽에서 측면에서 여행 상품으로 이 골프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힘들었고, 또 골프 영역에 계신 분들은 굳이 뭐 여행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스 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 지역에 있는 마이스 업체 분들이 대부분이 전시 행사 위주로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이스 서비스라는 개념에 있어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저는 회사를 만들던 초기부터 골프 비즈니스를 좀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골프장 관계자들하고 좀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베이사이드라든지 이런 데는, 또는 대중제 중에 뭐 도골프라든지 해운대 CC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필요한 만큼의 부킹 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골프에 대한 특화된 뭐 능력,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인바운드는 필수적으로 항공이라는 것들이 필수적인데, 영남에 있는 2,000개, 예를 들어서 2,000개 여행사 중에 항공 발권을 하거나 항공 블록을 가지고 있는 여행사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개 여행사가 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몇 개 업체만 에어부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골프라는 영역, 항공이라는 영역, 이런 부분까지 합쳐 놓으면 저희가 뭐 단순히 골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능력이 떨어질지 몰라도, 이거를 아울러서 업무적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저희만한 업체는 없다, 이렇게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킹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경남권에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이 이용을 하시는 맞습니다. 상황에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뭔가 좀 더 메리트를 준다거나, 뭐 골프장에 뭐 조금 더 뭐 이벤트가 더 많다거나 뭐 하는 그런 게 더 있으셔야 할 것 같거든요. 내수분들 외에 있는 분들이 예. 오시기 위해서는 그런 게 혹시 더 있으신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골프장 부킹을 해준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메리트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 지금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서 오는 인트라바운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에어부산을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왕복에 4만 원 특가를 제공을 합니다. 보통 항공료가 한 7, 8만 원, 10만 원 왕복에 들어가는데 반값 정도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공치는 사람들이 이제 화물이 많기 때문에 화물 25km, 그러니까 LCC 노선들은 이제 그게 다 사실은 수익인데 25km를 저희가 개런티해서 에어부산 협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한 것들이 사실은 많아가지고 저희가 차량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차량 서비스는 사실은 저희 수익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의 기름값 정도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우르면은 사실은 뭐 제 생각에 20만 원 이상의 경쟁력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 이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네트워킹에서 조금 더 네,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두 번째 기업 Y2N 골프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기업 저는 사실 뭐 멘토링을 하거나 딥한 커뮤니케이션 해보지는 않았지만 좀 쭉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계속 봤었을 때요. 밸류체인의 확장을 해낼 수 있겠다. 업력이 많고 노하우가 많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꼭 기술적인 R&D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밸류체인의 확장, 그러니까 골프를 위해서 여행을 하던
분들에게 여행뿐만 아니라 뭐 어떤 커머스적인 것들 혹은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으로의 어떤 여행 상품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성장 도약에 좀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향후에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투자자들을 모시고 이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할 때는요, 다들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노하우가 많다라는 거를 신뢰를 하려면은 지표로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표라는 거, 숫자라는 걸 가지고 정말 가지고 놀듯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서 보면 이런 서비스 모델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설득을 좀 할 수 있다라면은 미래 시점에서의 성장을 투자자도 좀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입니다. 그 업력으로는 8년, 7년 정도 되셨나요? 네, 핑크 투어인데요. 이 기업은 제가 2014년, 15년 이때 아마 뵀던 것 같은데 그 여성에 특화된 여행 그 중에서도 태교라는 그 주제에 대한 그 여행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이번에 여성을 위한 여행뿐만 아닌 어떤 소비 가능한 컨텐츠로서의 피벗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 핑크 투어 발표를 세 번째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금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지친 느낌이 드네요. 일단 저희는 여성 전문 여행사, 여성 전문 여행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핑크 투어입니다. 네, 저는 오늘 좀 반가운 분 계셨네요. 저는 한 10년 정도 OTA 여행사의 경력을 가지고 2014년도에 이제 직장인으로 퇴사를 하고 관광으로 스타트업을 했습니다. 그 관광업에 쭉 실무자로서 종사를 하다 보니 관광의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인바운드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류가 굉장히 붐을 많이 일어났고 큰 국가로 봤을 때 효자가 되고 있었고요. 그랬을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가 무엇이 특징적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임신 출산 문화가 교육 굉장히 특수한 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임산부에 관련된 태교 여행으로 중국인들의 인바운드를 확장시키고자 관광 스타트업으로 이제 한국관광공사에 저희 아이디어가 채택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인력을 늘려서 중국 인바운드의 상품에 맞는 상품 개발과 시스템 개발이 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이제 부산시와 함께 부산에 있는 컨텐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랑 같이 중국을 가서 저희 회사에 있는 컨텐츠들을 알리고 이제 계약되는 상황이었어요. 계약된 큰 건들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 많은 컨텐츠를 개발을 하면서 저희는 여성의 세밀한 다양한 컨텐츠에 다양한 플랫폼 확장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저희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모든 게 다 캔슬되면서 이럴 때 더 단단하게 확장시키자라고 저희는 사업 모델을 기존의 웹에서 앱 서비스로 그리고 지금 당장은 해외 문이 많기더라도 국내를 확장시켜서 국내의 여성 전문 웰니스 컨텐츠 그리고 나아가서 여성의 전체의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 사업으로 지금 피보팅하게 되었습니다. 웰니스라고 하면은 뭔가 온화한 느낌이 있고 뭐 쉼, 뭐 힐링 이런 느낌이 있지만 명확하게 잘 모르겠고 이런 물음표가 뜨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웰니스, 여성 전문 웰니스 여행이라는 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놨어요. 한방, 치유, 자연, 뷰티. 이쪽에서 저희는 뷰티 스파에 조금 더 메인을 두고 이제 플랫폼 컨텐츠 사업을 진행하고요. 왜 그러면 여성을 잡아서 그렇게 타겟팅을 하냐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까 앞서 처음에 발표하신 분이 OECD 국가 중 뭐 아동 치사율 1위라고 들었을 때 그러면 OECD 국가 중 여성 우울증도 1위인데 참 1위에 심각한 문제점이 많은 대한민국이고 저희 같은 이런 스타트업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실 그렇죠. 저희는 엄마의 뱃속에서 다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정이 있는 분 아니면 주변의 여친 아니면은 이렇게 여성들의 심리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세밀한 컨텐츠도 제공을 하지만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국가 전체에 굉장히 심각한 과제거리를 안고 있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컨텐츠들의 여성의 심리나 아니면 일상의 케어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여행이라는 것을 미리 계획을 해서 멀리 가고 많은 자금을 들여서 가는 게 아니라 특히나 스트레스들을 미리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크게 여행을 꼽을 수가 있죠. 그런데 꼭 여행은 항상 매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수다 떨어도 스트레스 풀리고 아니면 흔하게 맛집을 검색하거나 음악 듣거나 그런 운동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이나 저희는 이제 이런 카테고리들 여성들이 원하는 니즈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제 어플들이 나왔죠. 그리고 체험 플랫폼 그리고 재능 플랫폼 이제 이런 플랫폼이 우리 핸드폰 속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 막상 들어가 보면 정말 찾기 힘들어요. 아마 느끼실 겁니다. 뭐 찾으려면 거의 다 가격 경쟁에 어떤 카테고리는 저랑 맞지 않는다. 그런 특히 넘겨주세요. 가격 경쟁 여성이 아니면 카테고리 세밀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단연간 수년간 여행업에서 10년 여성의 그런 세밀한 생애 니즈를 직접 대면하면서 많은 것들의 실제 원하는 그런 상품들이 어떤 건지 고민하고 만들어내서 이런 이제 새로운 또 의료 관광의 새로운 시술 투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임산부 전용 카페도 오픈하고요. 그리고 또 외곽 지역이지만 저희가 전남 신안군에 있는 이런 그 마을과 협업해서 여성의 컨텐츠를 독자적으로 만든 상품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피보팅을 해서 이 앱이 11월에 나와요. 지금 이제 개발엔 들어갔고 기존의 웹 모델과 다른 사업 모델이 있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일상 속 여행. 그러니까 우리 퇴근하고 레이저 하자라고 하는 여행.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행 계획했다가 갑자기 태풍이 와서 비행기가 못 떴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힘들거나 아니면은 왜 갑자기 아프거나 그랬을 때 항상 계획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느꼈습니다. 일상 속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컨텐츠의 카테고리를 늘리자라고 생각해서 기존 카테고리에서 데일리 그리고 1박 2일 카테고리를 늘린 어플을 소개합니다. 넘겨주세요. 저희는 어플이 나오기 전에 어플이 딱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그 비용이 발생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임산부를 타겟으로 한 고객층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반인들과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SNS 채널을 2개를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들어만 주자, 우리 그냥 들어만 주자 해서 들어주다라는 핑투에 그런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 이후의 복지 정책이나 이런 심리들을 가려움,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의 컨텐츠들을 매일 업로드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저희가 검색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듯 일상 속에 힐링을 찾는 저희 모델은 요즘에 그 지속적인 임산부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는 저희 핵심 모델은 그런 저희 플랫폼에 여성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담아서 중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중개 수수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웰니스 관광에서 지금 현재 네이버 블로그에서 국내 힐링 웰니스를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가 급상승해서 1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SNS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이제 큰 시장 규모의 웰니스 관광 시장을 기존의 여행 카테고리에서 더 여성 편의에 맞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플랫폼으로
피봇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은 이번에 저희는 시리즈 프레이를 생각해서 10억을 예상했고요. 여기에 대한 세밀한 저희가 어디에 들어갈 건지 다 조목조목 저희가 다 넘겨놨거든요. 네, 요거는-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으로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대표님 지금 이미 임산부를 대상으로 미리 사업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네. 여성을 주로 타겟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조금 그 나오셨던 어플리케이션 상의 그 목업 제품 상에서는 뭐 갱년기 투어도 있고 또 임산부 대상이 아니라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네. 그런데 이제 마케팅은 또 임산부 대상으로 또 마케팅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네. 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BM이 네. 임산부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네. 어떤 건지 좀 뭐 명확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임산부 대상으로 태교형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홍보의 효과가 큰 임산부 채널 제가 잠시만 앞으로 네. 네. 그 임산부로 시작을 했고 이미 제휴되어 있던 그런 업체들의 다 많은 고객들이 잠재되어 있어서 임산부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차츰차츰 여성 전체의 생애 주기별 니즈로 확장시켜주는 계획으로 가고자 하다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임산부가 먼저 첫 타겟이라고 한다면 임산부 그리고 그 출산 이후에 뭔가 되고 있는 콘텐츠들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 라운드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로 조금 구성을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뷰티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으신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임산부라는 어감이 조금 그래서 아가맘으로 바꿨거든요. 아가맘을 한다라는 거는 요즘이 저출산이기 때문에 임신을 안 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케어도 임산부에 속하는 거고 임신 출산을 한 뒤에 뭐 망가진 몸, 정신 상태 이런 부분들을 또 케어할 수 있는 여행이나 이런 걸 속하기 때문에 꼭 임산부만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 메인 임산부에 대한 단계 출산 후 출산 전이 아니고 그걸 다 통틀어서 저희는 임산부 카테고리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시켜서는 그 다음에 갱년기가 갈 건데 이제 임산부 다음에 갱년기 그리고 중간 단계 이렇게 카테고리는 그렇게 세분화를 해놨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 플랫폼이 조금 성공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런 어떤 놀이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수익 모델을 보니까 과금 정책을 미리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닭이냐 먼저냐 뭐 이게 달걀이 먼저냐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유저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보되고 야놀자처럼 야놀자도 그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뭐 과금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이해를 할 텐데 처음부터 과금을 가져가면 조금 이렇게 위험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닭이 먼저는 그건 먼저인데요. 저희는 기존에 고객들이 이제 제휴된 업체와 함께 한 300만 명 정도가 바로 저희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전국에 숨어 있는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지역 기반으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유저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올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 다음 이제 수익률을 빠르게 이제 발생시키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저를 이제 오픈시키면 좀 빠르게 먼저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투자를 받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단계별로 유저는 이제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그 지금 두 번째 Y2M 골프와 세 번째 지금 핑크 투어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 기업이 아니라 지금 성장 단계에서 이제 피벗
내지 서비스 확장의 개념이라 투자자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까지 10년, 10수년 쌓아온 여러 가지 자산들을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이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과 회사의 밸류에이션 간의 갭이 꽤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회사의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마다 그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분하는 게 굉장히 크게 차지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업 가치를 지금 당장을 매결하면은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50억으로 이제 들어가고 매출이 올라오는 것까지 봤을 때 그렇게 지금 현재 매일같이 5년 이상 쌓아온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앱이 오픈됐다고 가정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분배나 이런 부분들은 당장 말을 하기는 좀 곤란한 생각이 좀 많이 요구되는 부분 같습니다. 투자자의 그 시각과 투자자가 미래 시점에 이 점유하고 싶은 수익의 형태가 그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좀 그 시각의 어떤 차가 온도 차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네트워킹에서 좀 더 말씀 나눠 보시고요. 네, 시간이 한 20 정도 남았는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제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이렇게 단디 벤처 포럼이랑 인연이 돼서 오늘 발표 기회가 생겼는데요. 특히나 국제 관광 도시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이런 제가 한 3년 정도 지자체나 이런 다양한 분들을 접촉을 시도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쉽지 않은 부분, 충분히 이제 관광에 대한 펀드가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시드부터가 시작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제가 서울의 관광공사에 지사도 있었지만 야, 서울을 갔어야 됐나라는 정도의 계속 이렇게 이제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이렇게 이제 환경적인 문제까지 오다 보니까 업력이 또 높아졌는데 투자 자체의 시드나 아니면 국제관광도시나 이런 새로운 관광에 있는 좀 그런 큰 기업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관광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자원들이 콘텐츠들이 개발되면 충분히 큰 부산에 있는 새로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지역에서 이제 부작용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업계에서 시드 라운드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투자사도 늘었고 그 다음 단계 투자를 해주는 VC도 늘었는데 지역에서 펀드를 만들고 나서 이제 7년 내지 9년 이런 출자 그 기간 안에 성과를 또 내야 되는 관점을 생각을 해보니 투자자들이 뭐 클럽들이 됐건 뭐 어떤 앞단 뒷단의 형태가 됐건 소수 기업들에 많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게 투자자들을 탓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실력이라는 그 투자자가 보는 이 회사의 실력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뭐 100억, 200억이라는 이 출자금을 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에게 사실은 갈 수가 있는 영역인데 이게 좀 몰리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의 어떤 뭐 모럴 해저드나 누구의 뭐 어떤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좀 그 투자자가 생각을 하는 실력과 창업자가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떤 그 지표들 이런 것들 간의 시각에 좀 온도차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되면 좋겠고요. 다음 주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지역에서만이 좀 선보일 수 있는 사업들, 회사들, 또 팀 단계 구분하지 않고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계 기업의 IR 발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강종수 단장에게도 박수 부탁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도 단대 벤처 포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49회를 맞았고요. 도시재생과 관광 스타트업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 부산에 특화된 관광에 특화된 기업들의 IR 피칭 의미 있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도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부산 스타트업에 필요한 법률 상식이라는 주제로 미니 강연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 투자 체결함에 있어서 뭐 지분 구조라든지 계약 관련 유의 사항 여러 가지들 고민하는 부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법률 상담 미니 강연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딜라이트의 지현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딜라이트 부산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지현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 안에 제 딴에는 너무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최대한 짧게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이게 사실은 법이라는 게 낯선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지루해질 수 있어서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큰 덩어리 부분만 대표님들께 찍어드리고, 그러면 그 대표님들께서 평소 사업을 하시다가 잠깐만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신다면 제가 오늘 준비했던 바는 그 목표를 다 이루는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간상 좀 어렵겠지만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법무법인 딜라이트는요 2017년도에 설립이 돼서 스타트업 전문 로펌을 표방하면서 진행돼 왔습니다. 저희 얘기는 자세히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21년도 1월부터 부산과 대전에 분사무소를 설립했고 제가 부산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예, 이건 저희 홈페이지가 또 있으니까 저 상 탄 거 자랑 한번 하고요. 네, 예, 상 탔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바로 넘겨주십시오. 일단은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시면서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법인 언제 설립해야 됩니까?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하고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은 법적인 부분은 딱 하나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권리와 책임의 주체가 대표님 개인이 아니라 이제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된다. 돈을 빌려도 법인이 빌리는 거고 대표님이 그걸 갚을 필요는 없다. 그 차이가 사실 중요하고 나머지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사실상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선배 창업자님들한테서 많은 어떤 조언들 받으시고 계실 테니까 이런 부분만 짚고 법적으로는 권리 및 책임의 주체가 달라진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럼 어떤 결과를 또 연쇄적으로 초래하는지는 투자 계약을 할 때나 그런 부분을 뒤에서 또 한번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설립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설립하실 때 가셔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죄송합니다. 앞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위원님들도 지분구 초기 기업의 지분 구성에 대해서 좀 유익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법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간혹 대표이사님한테 주식을 몰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코파운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투자나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랬을 때 나중에 대표이사님이 엑시트할 때 수익 분배할 때 증여세 부과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대표님이 이제 혼자 단독 주주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코파운더 분들과 어떤 동일한 지위에 있다. 그랬을 때 향후 투자 계약에서 진술 보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법인 설립하실 때 주주 구성을 이런 부분은 한번 법적으로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넘겨주세요. 이제 투자 계약이라는 거 제가 좀 이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왜 투자 계약을 왜 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지만 뻔한 얘기입니다. 이게 돈이 돌아야 회사가 성장을 하고 국가도 발전을 하고 국민 생활도 기여를 하게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돈을 들여오는 그런 매체가 바로 이제 투자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투자 계약을 이제 왜 검토를 하셔야 되느냐? 사실 여기 뭐 심사위원분들도 와 계시지만 모든 투자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투자자 본인의 이익 창출이에요. 무슨 뭐 전략적 투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익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투자를 하지 않죠. 결국 투자 계약서는 투자자를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투자 계약서는 어떤 내용이 있겠느냐? 투자금을 보호하고 또 회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로 가득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스타트업은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돈을 받아야 되고 또 투자자와 함께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기업을 키워 나가려고 하면 경영권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동시에 투자에부터 필요한 정도의 그 정보 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경영권이 침해되는 정도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히 지분 관련 조항, 경영 관련 조항 이따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경영권 침해까지 올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요즘에는 이제 그 RCPS 그 신주 발행 그 신주 인수 방식으로 투자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주하고의 차이는 뭐 이제 우선권, 상환권, 뭐 이제 상환권, 전환권이 있는 경우다, 뭐 이런 것이고. 이런 건 지금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번 텍스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개별 조항으로 이제 투자 계약 전에 투자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기업 가치, 납입 기일, 뭐 기타 이런 사항들을 이제 아마 뭐 구두상이든 뭐 이메일이든 심사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왜 중요한가? 투자자가 왜 이런 부분을 말하는가? 반대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부분을 분명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가? 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사전에 뭐 구두나 이메일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나중에 투자 계약을 받을 때 바꿀 수 있느냐, 즉 이제 계약서 작성 전에 주고받은 이야기가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법적인 효력은 협의의 방법이나 형식 가지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요. 협의 내용이 이제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확정적이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제 투자자 쪽에서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냥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하거나 확정적으로 뭐 서명 날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계약서를 보시면 이제 선행 조건이라는 카테고리의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 체결 후에 계약 거래가 완결될 때까지 지켜져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를 받는다는 것이 어디 가서 돈 꼬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투자금이 들어오기까지 신주 발행을 이제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절차와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계약서에 집어넣는 조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투자 계약을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술 및 보장인데요. 지금 일단은 아까 초반에 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그 법률 관계를 누가 부담하느냐, 법인이 부담하느냐, 대표님이 부담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주식회사가 신주 발행을 해서 투자를 받으면 그 투자금을 받는 사람, 그리고 투자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대표님이 아니라 회사예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회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해관계인을 끌어들입니다. 이제 대표님이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책임을 지세요 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진술 및 보장은 회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함께 진술과 보장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술 보장 사항으로 주로 적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그 이제 회사가 어떤지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는 외부인에 불과한 투자자가 이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려면 이 정도는 너희들이 보장을 해달라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이제 진술 보장은 거래 당시 회사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기재를 합니다. 실사에서 뭐 잘 못 밝히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진술 보장을만 했다가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은 이게 손해배상 문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진술보장에 사인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지를 좀 확인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해관계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 진술보장이 허위인 경우에 본인이 뭘 잘못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대표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의 잘못이라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진술보장에 반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라라고 하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조항 사례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결국 그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진술 보증 같은 것들을 이제 이해관계인 대표님이 당신이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당신이 다 책임지세요라는 취지의 조항이에요. 잘 보시면. 그리고 심지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본조에 따른 투자기업 및 경영지배인 이제 대표이사님 이해관계인이죠. 책임이 투자자가 이걸 알고 있었을 때도 똑같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십시오. 즉 이게 여기 밑에 엔타이 샌드백잉이라는 게 있는데요. 투자자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냥 이거 구체적으로 적기 힘드니까 그냥 뭐 없는 걸로 치고 이렇게 진술보장을 서명을 하면 나중에 그것이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진술보장은 그냥 을에 쓰는 문구지만 매우 중요한 문구니까 꼼꼼히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넘겨주세요. 지분 관련해서 투자계약서에는 이런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 지분 관련한 조항들은 이제 주식 양도를 이제 제한하거나 이럴 때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고요. 공동 매더 참여권, 이제 이해관계인이 대표님이 이제 사실은 스타트업 투자는 대표님 같은 그런 어떤 인적인 요소 그런 것들을 보고서 투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님이 만약에 엑시트를 하신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내가 보고 투자하는 회사는 이 대표님이 없는 회사가 아닌데 그럼 나도 투자금 회수할래 라는 어떤 선택권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태글롱이라는 거예요. 대표님이 만약에 엑시트 하시면 나도 같이 나가겠어요 라는 투자자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이죠. 이제 뭐 우선 매수권, 증자참여 우선권 등등도 같은 맥락에서 수단을 조금 다르게 해서 결국 투자자의 그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경영 관련해서는 이런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식 인수대금을 사용하는 용도를 제한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투자금을 받을 때 이제 이거 집행할 내역이나 제한 용도 같은 것들을 당신들 어디에 쓸 겁니까? 왜냐하면은 뭐 IR이나 이렇게 하실 때 우리 회사가 왜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투자 계약서에 넣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 또 일부 금액 이상이 되면은 투자자가 사전 동의를 해야만 집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경우도 많아서 요거는 유의하실 필요가 조금은 있습니다. 뭐 이사지명권은 한번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상에 대한 동의권과 협의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스타트업의 어떤 물리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면 경영이 예상 외에 비상식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도 이걸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이제 동의권 및 협의권의 대상이 되는 경영 행위는 뭐 이런 것들이 예시로 있고요. 넘겨주세요.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전 뭐 동의 이런 걸 떠나서 회사가 어떤 거를 할 때는 사전에 이런 경영 행위를 할 겁니다. 뭐 그 자금을 집행을 할 겁니다라는 것들을 투자자에게 사전 보고를 하도록 명시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투자자가 반대하면 그거를 집행을 못 하게끔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경미한 사항까지 사전 보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뭐 많이 좀 상담 같은 거 보는 저희 업무 처리를 해보다 보면 기업 가치는 사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초기 투자 지분 비율은 좀 희석이 되는데 당장 투자금이 커 보이니까 이걸 받으려고 그냥 무심코 허락했다가 나중에 좀 커서 생각을 해보면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가 이거 하는 것도 다 보고해야 되고 발목 잡히고 이게 좀 속전속결이 필요한 사업 영역에서는 조금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넘겨주세요.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들인데 사실 요즘에는 잘 많이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그 지금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투자 받으시는 대표님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게 독소조항인지도 모르고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독소조항인지 모르고 뭐 저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식으로 했던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저희가 이렇게 들여놨으니까 일단 다른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아까 이해관계인에 대한 그 권리 이제 진술 보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책임져야 될 거를 이해관계인이 책임질 때는 보통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즉 책임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서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는 풋옵션인데 말 그대로 투자금 그거 네가 대표이사 네가 토해내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대표이사가 뭘 잘못했을 때 그런 페널티를 주는 것이 사실은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가끔 대표이사가 잘못한 게 없어도 경영 성과가 나쁘기만 해도 회사가 빌려온 돈을 대표이사 개인이 갚아줘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가끔은 보입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IPO 강제 조항은 지금 뭐 이게 뭐 현실적으로 위험한 그거는 아니고 서로 처음에는 잘해보자고 이런 조항을 넣었다가 나중에 이게 조금 위험해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 투자 계약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를 받으시다가 투자 계약서 이제 초안 같은 걸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은 이런 조항은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투자 계약 외에도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평소에 무심코 그냥 선배 창업자님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 주변에 얘기 듣고 진행하는 경영 사항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사소한 실수였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꼽아온 거는 이 1번 영업비밀하고 뒤에 인사노무 요 두 가지 정도만 뽑았는데요. 다른 것보다 평소에 저희가 법적으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려면 비밀로 관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야, 너 영업 비밀로 관리했어? 이게 영업 비밀 맞아?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가 잘 안 돼서 곤란한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평소에 비밀은 비밀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겠다. 다른 부분은 그냥 텍스트로 대체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인사노무 부분인데요. 이것도 법정 근로시간 준수, 특히 이거는 사실 사업하시면서 회사가 또 나날이 커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관행처럼 굳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법에서는 이런 거를 명시를 하고 있다.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법적인 리스크를 여기까지 다 케어하기에는 좀 성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고 등 제한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고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마음 안 맞는다고 너 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갈게요 하고 돌아선 직원이 분란을 일으키면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님이 조사도 받으시러 가셔야 되고 뭐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의하셔서, 다른 것보다 복잡 세부적으로 막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것보다 절차를 미리 정해두시고 미리 정해둔 절차에 따라서 그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는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취업 규칙을 작성하셔야 되고 신고하셔야 되고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커지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회사가 커지고 특히 뭐 지사를 설립하거나 하면 인사노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디라이트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신 정보는 아마 대부분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은 내용을 준비하셨는데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 정식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49회 단디 벤처 포럼, 오늘 도시재생과 관광 스타트업이라는 큰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49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50회가 되면은 반세기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50회 때는 더 알찬 모습으로 저희 단디 벤처 포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도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디 벤처 포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함께 보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모두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